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어젯밤 실종자 선원 한 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오늘 짚어봐야 할 사건 사고 소식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당국은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들부터 따져봐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금성호라는 이 특수성상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선원들의 경우에 선원법에 따라서 또 의뢰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일반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처럼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노동청에서 보기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이 금성호의 경우에는 부산의 중견기업인 금화수산의 소유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이제 회사인데요. 3개의 선단을 소유하고 있고 큰 규모의 대형 선망을 가지고 있는 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18곳만이 이런 대형 선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저 배에 탄 탑승한 인원은 선원이고 그리고 어민의 적용을 받겠지만 회사 전체 규모로 따져봤을 때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충분히는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적용이 말씀대로 된다면 어떤 것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요. 사실상 회사 측에서 이 어선에 탑승한 이제 어민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원들 그리고 배 자체적으로 어떠한 부당한 지시 내지는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 인원을 충분하게 적절히 적용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무리하게 어획량을 좀 늘리려고 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배를 조금 개조해서 사실상 이 배 복원력이 좀 흐트러지도록 한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실제 탑승했던 인원 그리고 근무한 근무자들을 통해서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회사 차원의 사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획량이라는 부분도 결국엔 안전관리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지금 배가 뒤집히는 당시에 이 그물로 옮기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렇죠.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획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배로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무게 중심을 잃고 배가 기우뚱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개조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실상 양이 실리지 않았다라면 바로 복원이 됐을 텐데 그러한 복원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전복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획량을 늘려라.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배에 무리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사실상 안전관리 소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이 경찰의 경우는 이제 살인 혐의로 이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고요.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지금 30대 여성이 한 오피스텔에서 서울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들이닥쳐서 가봤을 때 남성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요. 현장에 이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두 사람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실제 교류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자주 오가면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탄핵 냄새
냄새가 난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사실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여성이 처참히 사망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사람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고요. 일단 도주의 우려라든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인신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인명이 살해된 그러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이 남성이 물론 뭐 도주를 하려고 시도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인신구속을 해서 중대범죄의 사실관계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연인 간의 어떤 폭행이라던가 뭐 살인 사건의 소식을 저희가 참 자주 전해드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치가 실제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를 좀 이유를 어디서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거절 폭력 내지는 교제 폭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사실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교제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정 폭력과는 좀 다르게 분류가 되고요.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한 처벌 수위도 굉장히 그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 폭력은 사실상 남남은 아니지만 어떠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간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특별법이라든지 어떠한 뭐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입법의 공백도 있다라고 보이고 또한 처벌 수위 자체도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폭력, 그러니까 폭행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당장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피해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문제를 삼고 싶은지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강력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실상 나에게 연락이 오는 것, 그리고 집 앞에 찾아오는 것, 와서 폭행을 하는 것 다 증거로 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 증거가 쌓이게 된다라면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 외에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경찰을 부른 이런 신고의 횟수가 다 누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가해자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은 나의 집 주소를 다 알고 내 가족 관계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가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의 의지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도 수사기관에서 엄벌에 처한다라든지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인데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도 비위 혐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업무 방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방해한 행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사적으로 취하면 안 되는 내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물건을 마음대로 본인이 갖다 쓴다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협회 차원에서 지불해야 되는 금원을 친구 내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불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대가성으로 어떠한 인사 자리를 제공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의 자녀의 친구를 불법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에 원래는 이제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 출석하지 않고 선수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도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조사 거부로 과태료를 이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도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윤리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포츠 관련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비위 행동을 한다라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스포츠 윤리 센터에서 징계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사를 위해서 출석해라라고 하는 출석 요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어야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처벌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작년 국감에 출석을 해서 위증을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직 고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올해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출석했지만 위증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라라고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행위에 좀 비위 행위가 있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계용 회장의 경우에는 3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될 텐데 글쎄요, 거취에는 어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이상 이렇게 3선 연임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지금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고요. 수사기관의 그러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내지 수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제 처벌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체육회지만 사실상 문체부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3선 연임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